여보, 정말 미안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날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은 아내였지만 무너진 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20년짜리 삶이었다. 나는 49살, 서울 마포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믿고 살았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집에 초대하고 지방 출장 한 번 잘 다녀오면 승진이 눈앞에 다가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밤 집 안가득 퍼져 있던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와 갈색 봉투 속 몇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나는 아내의 불륜을, 그것도 내 직속 상사와의 관계를 사설 탐정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처음 보게 되었다. 익명 제보함에 올린 몇 줄의 글과 함께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어느 순간 법정처럼 변해 있었다. 동시에 나는 이혼, 소송 서류에 내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남편이자 부하 직원이었던 나 자신을 서서히 지워나갔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정우, 49살의 남자다. 서울 마포의 한 미디어 그룹에서 콘텐츠 전략실 과장으로 일하며 평생 일만 믿고 살았다. 10년이 넘는 회사 생활 속에서 승진과 인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 위에 쌓은 삶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착각했다. 내게는 아내 수진이 있었다. 함께한 세월이 20년 가까이 서로를 다 안다고 믿었다. 회사에서는 나를 가정적인 남자라고 불렀고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퇴근 후엔 항상 불 켜진 집, 따뜻한 식탁, 그녀의 미소가 나를 맞았다. 그것이 행복의 모양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곧 나였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다. 모든 것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던 때가. 그날도 회사 30층 회의실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전략실은 늘 전쟁터였고 나는 그 한가운데서 살았다. 내가 특히 신경 쓰는 사람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나보다 6살 위, 사람 좋은 웃음 뒤에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고 있는 상사였다. 인사평가에서 그의 말 한마디가 승진의 향방을 결정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늘 신중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부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아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 과장. 그 이야기 들었어. 하어산이 손맛이 좋다던데. 그날 저녁 집 안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다. 수지는 한우 스테이크와 오븐에 구운 채소를 정갈하게 내놓았다. 와인잔 사이로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였다. 박 부장은 연신 감탄하며 웃었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런 부인이면 승진도 시간 문제겠네. 그의 농담에 나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순간의 평화가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땐 몰랐다. 그날 이후 박 부장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왔다. 수지는 항상 새로운 메뉴로 맞이했고 그는 늘 기분 좋게 돌아갔다. 내 경력도 순조롭게 올라가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밤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현관 불빛은 꺼져 있었고 집 안엔 낯선 향이 남아 있었다. 새로 산 가죽 향수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잔향 같기도 했다. 수지는 늦게 들어왔고 얼굴엔 미묘한 홍조가 있었다. 택시 아저씨 향이야. 오늘 차 안이 심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때 나는 웃음 뒤에 숨은 냄새를 처음으로 의심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날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었다. 그 빛이 이후 내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다. 박 부장이 나를 불렀던 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정 과장, 다음 주에 부산지사에 출장 갈 수 있겠나? 신규 프로젝트 현황을 직접 봐야 하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나 다녀오면 될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프로젝트가 굴러가니까. 그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그날따라 묘하게 낯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부엌에서 와인을 한 병 꺼내고 있었다. 다음 주에 부산 출장을 가야 한대.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부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죠.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시선이 잠시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를 믿었으니까. 출장 첫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리자 바람이 눅눅했다.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 과장 부인, 안녕하세요. 정 과장 출장 잘 가셨나요? 저녁에 차 한잔 하시죠. 보낸 사람은 박 부장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시각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수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처음엔 망설였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상사였고 평소에도 집에 자주 왔던 사람이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날 저녁 수지는 그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부장은 남편의 근무 태도를 칭찬하며 웃었다. 정 과장은 참 성실해요. 부인 덕이 크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어깨를 굳게 폈다. 그녀는 그 칭찬이 자신에게도 닿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반복됐다. 나는 출장지에서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괜찮지? 외롭진 않아? 괜찮아요. 당신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통화 시간은 짧아지고 웃음은 형식적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시선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렀다. 나는 그때도 모른 척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때는 듣지 못했으니까. 서울의 비가 그치고 나면 도시는 더 반짝인다. 그날 수진이 올랐던 호텔 로비도 그랬다. 천장 가득 매달린 샹들리에가 유리 조각처럼 빛을 쏟아내고 대리석 바닥이 그 빛을 고요히 반사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평범한 세상에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아니요.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박 부장은 능숙하게 손짓해 웨이터를 불렀다. 회사 접대비로 처리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정 과장을 위해 부인께 잘해드려야죠. 그 말이 마치 정당한 이유처럼 들렸다. 수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말투엔 거리낌이 없었다. 남편을 위한 자리다. 그 생각이 그녀의 경계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식탁 위엔 이름조차 낯선 음식들이 차려졌다. 프렌치 코스의 첫 접시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했다. 박 부장은 잔을 들어 와인을 따랐다.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들여온 거예요. 한 병에 50만 원 정도 하지요. 수지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그녀는 술을 잘 못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목이 마르지 않았다. 와인의 향과 은은한 조명이 섞여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박 부장은 말을 아꼈다. 대신 시선이 말을 대신했다. 그 시선 속엔 위로와 위험이 동시에 있었다. 부인, 오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몰랐다. 식사 후 박 부장은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위층에 조용한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제안은 별다를 것 없어 보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와인의 취기가 모든 판단을 무디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은 낯설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층수를 알리는 불빛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의 세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건넌 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거울 속 얼굴은 화려했지만 눈빛엔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박 부장은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정 과장 모르게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통제와 확신이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선택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회의 중에도 퇴근길에도 문득 그날의 빛과 향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일상이 되어버렸다. 부산 출장 마지막 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중요한 계약을 따냈고 본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부장도 만족해했고 차장 승진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원래 금요일 밤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목요일 저녁 기차를 탔다. 오랜만에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서울역 근처에서 부산 과자를 사고 택시 안에서 수진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그녀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은 어두웠다. 현관을 열자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거실도 침실도 아무 빛이 없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신발장엔 그녀의 구두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 대신 통화 중이라는 짧은 안내가 반복됐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이 길어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계의 초침이 새벽으로 향할수록 그 침묵이 목을 조여왔다. 10시, 11시, 자정을 지나 새벽 1시.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취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낯선 냄새. 술 냄새와 함께 섞여 있는 건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남성용 향수, 진하고 차가운 냄새.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낮았다. 아, 당신 오늘 오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말투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향이 났다. 이 냄새, 뭐야? 향수요? 글쎄요, 택시 기사님이 너무 많이 뿌리셨나 봐요.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된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게 단순한 향이 아니라 무언가의 흔적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숙취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회식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나는 그 담담함이 거짓이라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웃음은 달라졌다. 짧고 가볍고 낯설었다.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스쳤다. 수지는 숙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녀의 하루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예전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2번 뿌렸다.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날 밤의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밤이면 그녀의 휴대폰 불빛이 새벽까지 번쩍였다. 나는 잠든 척하며 그 빛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가장 깊이 베었다. 며칠 후 나는 출장 일정을 이야기했다. 다음 주에 대구 출장이 있어. 사흘 정도 될 거야. 예전 같으면 아쉬워했을 그녀가 이번엔 짧게 말했다. 그래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 표정엔 안도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떠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사설 탐정 강남. 검색창에 적힌 단어가 내 손끝을 떨리게 했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은 분노보단 두려움에 가까웠다. 다음 날 점심, 나는 강남의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 냄새가 났다. 책상 뒤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내의 행동이 요즘 이상해서요.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의 일들을 말했다. 늦은 귀가, 연락 두절, 향수 냄새, 그리고 출장을 오히려 권하는 태도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이런 경우 열의 8분 맞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하루 20만 원.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보다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필요했다. 그의 메모지 위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혔다. 그 순간 내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주말 나는 평소처럼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낯설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었고 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김탐정의 미행이 시작됐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긴 일주일도 함께 시작됐다. 김탐정은 매일 짧은 보고를 보내왔다. 첫날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둘째 날 메시지의 문장이 달라졌다. 부인께서 오후 4시경 회사를 일찍 나와 강남 모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눈으로는 글을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다. 셋째 날 그는 다시 연락했다. 모텔 밀집 지역에서 1시간가량 머무르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가만히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분침이 돌아갈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금요일 저녁 전화가 왔다. 정 과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사무실로 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진의 얼굴이,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이 교차했다. 토요일 오전 사무실 문을 열자 김탐정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꽤 강한 내용입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몇 개의 영상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수진이 박 부장과 함께 모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있었다. 다음 사진들엔 호텔, 레스토랑, 로비 함께 걷는 모습이 이어졌다. 박 부장은 내 상사였고 그 사진 속의 남자는 그 웃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를 칭찬하던 그 미소, 내 등 뒤에서는 다른 의미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성, 부인의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남편분의 상사입니다. 김 탐정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울렸다. 회사 법인 카드 결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출장, 모든 초대, 모든 미소가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졌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김 탐정의 말이 멀게 들렸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명함을 한 장 꺼내 내밀었다. 이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많이 다뤘죠. 월요일 오후 서초동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차분한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이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는 들었습니다.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내 목소리는 마른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관자인 박 부장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시죠. 또 부인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입니다. 회사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언어로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 단 하나 남았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네, 이 변호사님, 모든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참을 생각은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는 데까지 내 안에서는 수십 번의 포기가 오갔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조용히 설명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우리 둘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서류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문서가 이제는 가정을 정리하기 위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이라고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나의 눈뿐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말을 건넸다. 그녀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수지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며칠 동안 조용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녀에게는 나의 침묵이 안전지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수요일, 나는 회사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열었다. 윤리경영 제보라는 제목 아래 빈 칸이 있었다. 나는 키보드를 잡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모든 걸 적었다. 전략실 간부인 박 모 부장은 부하 직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탐정이 찍어준 사진들,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내역, 날짜와 시간. 나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 일이라는 게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목요일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소송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안에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거고요. 박 부장에게는 어느 정도를 청구하실 겁니까?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동의했다. 그 주말 나는 집 안을 천천히 정리했다. 서랍 속 서류들을 분류하고 내 물건들을 따로 모아두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 회사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복도 끝까지 묵직한 소문이 흘렀다. 주말 동안 익명 제보가 접수됐고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박 부장이 대기발령 났대. 동료들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모른 척 자리로 향했다.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화면의 글씨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곧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기묘하게 뒤섞였다. 조사는 생각보다 빨랐다. 제보에 첨부된 자료가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감사팀은 박 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난 6개월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평소 업무와 상관없는 결제들이 수십 건 찍혀 있었다. 화요일 오전 박 부장은 인사실로 불려갔다.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중계하듯 전해주었다. 카드 내역이랑 영수증을 쫙 펼쳐놨대.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하더라.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조사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고 한다. 박 부장님, 이 결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접대, 업무상 식사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사진 몇 장이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말이 끊겼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그리고 내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한 회사 자산 남용입니다. 부하 직원의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조사팀장의 말에 박 부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출입카드를 반납한 뒤 박스를 하나 들고 세사 문을 나섰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놀람과 경멸, 그리고 안도의 기묘한 혼합. 불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다니는 회사에도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기혼 여성이 타사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작지 않은 스타트업이었기에 회사는 이런 도덕적 문제에 더 민감했다. 게다가 수진은 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사생활이 곧 회사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위치였다. 목요일, 수진은 대표실로 불려갔다. 나중에 그녀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다. 대표는 책상 위에 어떤 서류를 올려놓고 조용히 물었다고 한다. 제보 내용 사실입니까? 이미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기에 부인할 여지는 없었다. 수진은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고 했다. 대표의 첫 마디는 이랬다고 한다. 수진 팀장,
이런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 유감입니다. 당분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무급정직이라는 말이 가슴을 내리꽂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회사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시선이 숨어 있었다. 그 일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래. 낮은 속삭임들이 뒤를 따라왔다. 커피 머신 앞에서도 복사실 옆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조롱처럼 흘러나왔다. 한때 팀장이던 자리에서 이제는 눈치 보는 사람이 되었다. 박 부장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파면. 20회 넘게 쌓은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퇴직금은 절반 이상 삭감되었고 회사 보안팀이 추익카드를 회수했다. 박 부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사 정관에 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그의 책상 위에는 오직 빈 커피잔과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집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파국이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결혼 20년 동안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박 부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눈빛조차 마주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피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다. 신문사 경제면 구석에는 전직 임원, 회사 자금 유용 및 불륜 파문이라는 짧은 기사까지 실렸다. 그의 사회적 이미지는 완전히 소멸했다. 나는 그 모든 소식을 차분히 지켜봤다. 분명 어딘가 속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정의가 시연된 자리에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이제 거짓은 사라졌으니까. 금요일 오후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 과장님,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초면 피고 측에 송달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말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할까? 이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만은 후회하지 않았다. 박 부장과 수지는 각자의 집에서 절망적인 주말을 보냈다. 세상이 그들을 이미 심판한 것처럼 조용했다. 특히 박 부장은 46세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다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다. 월요일 아침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었다. 그날 정오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혼 소송이라니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대화요? 박 부장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 생각 안 났죠. 증거 다 있으니까 변명하지 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수지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이 부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울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한순간의 실수?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게 그게 한순간이에요? 호텔에서 보낸 시간도 다 실수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요? 내가 당신 믿고 출장을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죠? 나는 서재로 가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당신과 박 부장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에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순간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돌아서 나왔다. 그 봉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한 장 한 장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얼굴, 손을 잡고 걷는 장면까지 어느 각도에서도 변명할 틈은 없었다.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증명서였다. 다음 날 나는 혼자 장인 장모님을 찾아갔다. 이 문제를 피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그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조심스레 묻는 장인어른 앞에 나는 봉투를 꺼내 놓았다.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이는 사진들을 보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장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 수진이가 설마. 그러다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따님과 저는 남남으로 살 겁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장인어른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네. 미안하네, 정우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두 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달 후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나는 전부 승소했다. 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그녀는 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 부장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같은 결과였다. 그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다. 이미 해고된 상태라 경제적으로 벼랑 끝이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이직을 준비했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일하고 싶었다. 수지는 정직 기간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지만 예전의 자리는 없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승진 기회도 사라졌고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의견은 힘을 잃었다. 결국 그녀도 회사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녀의 이름에는 불륜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박 부장은 더 깊은 바닥을 찍었다. 46, 불륜과 회사 자산 남용으로 해고된 전적이 있는 사람을 반기는 회사는 없었다. 수차례 이력서를 넣어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간신히 들어간 곳은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예전엔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과장 직급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게 그가 선택한 대가였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이었다. 나는 새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업무도 순조롭게 돌아갔다. 가끔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예전보다 주름이 늘어난 게 보였다. 그래도 이제는 그 주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수진의 내조가 한때는 내 승진을 도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건 결국 배신을 위한 포장지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을 드러낸 것이 옳았고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는 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자유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최소한 이제 나는 그 빛 뒤에 숨은 거짓을 알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